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데이터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와 함께 거시경제 흐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매도를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많이 오르네요. 꼭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또 기대 심리가 작용해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목 GDP 1급 평균 수출 M2 유동성에 비해서 그동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로 그게 제자리 가는 과정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주가는 펀더멘털 반응하고요. 기업 수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까지는 긍정적인데 그 뒤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글로벌한 제도니까요. 기관하고 개인 간에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이제 끊임없이 사실은 제기가 돼 왔어요. 그러나 어떤 제도든 어쨌든 역기능, 순기능을 다 고려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매도 순기능이라는 것은 우선 가격 진정 효과가 있었죠.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급등했었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 이상으로 올랐었죠. 근데 공매도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에 공매도를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매도의 가장 순기능은 주가의 본질 가치로 주가가 거기에 접근하도록 그런 가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근데 역기능이라는 것은 최근에 일부 IB들이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가지고 주가를 단기에 떨어뜨려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런 역기능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공매도 순기능이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면 그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금융위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다. 이런 측면인데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환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기관하고 개인의 어떤 차별성을 좀 없애야 된다. 이런 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문제였었죠. 우리가 흔히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공매도를 할 때 기관 외국인한테는 기간도 오래 주고 주식 차익도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공매도 할 때는 주식 빌려줄 때 기간도 그렇게 오래 해주지도 않고요. 또 공매도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개인 사이의 공매도 불균형 이런 거는 해소될 필요는 있었습니다. 자, 공매도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이제 쭉 거시경제 지표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간 순으로 좀 거꾸로 가겠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로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예상한 적정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7%였는데 3.8%로 나왔죠. 그리고 7월에 소비자 물가가 2.3%까지 안정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올라버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는 좀 빨리 오르고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결정할 때 이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아져 가지고요. 다시 경제 전망을 수정할 때 올해 물가 상승률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조금 더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아마 지금보다는 더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월이 3.8%인데요. 아마 11월도 이 수준 나올 것 같은데요. 12월 내년 가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해보니까 10월보다는 연말 11월, 12월이 좀 낮아지고요. 특히 내년 가서는 근원물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 가서는 2% 중후반 이 정도 접근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물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통화 증가율이거든요.
예, 우리가 뭐 흔히들 생각하는 돈이 많이 풀리면은 경기도 회복되면 물가도 오르죠. 예, 그런데 그 통화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통화하면 보통 M2, 강의토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크게 위축되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0.5%까지 내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2021년 9월 할 때에는 우리 저 M2 증가율이 12.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쭉 감소해가지고요. 올 8월에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M2 증가율이 낮아지면은 한 20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부터 계속 통화 증가율이 거의 13%에서 지금 2%로 낮아졌으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 계속 낮아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유가가 조금 우선 신경 쓰입니다만은 이 물가를 자극하는 또 불안 요인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되면 물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말씀하셨으면 유가죠. 지금 뭐 중동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전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상태에는 유가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란까지 전쟁에 개입하면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유가가 급등할 수가 있죠. 유가가 급등하면은 우리 생산자 물가 오르고 한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안정 요인이 통화 증가를 감소하면서 더 높은데요. 이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이걸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통계청이 9월 산업 활동 동향 발표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는 발표인데 주요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예, 산업 활동이라는 동향에 발표되는 지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 얼마나 했냐, 가격 소비 얼마나 했냐, 투자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요. 세 가지가 다 증가하게 나왔어요. 예, 특히 그 9월 전 산업 생산이 1.1%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예, 제조업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비도 비내구재 중심으로 좀 증가했고요. 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그동안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10월 보니까 설비 투자가 전월 대비 물론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8.7%나 증가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생산, 소비, 투자가 9월 산업활동에 다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네요. 긍정적 보고서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일단 좀 길어요.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 보기에 좀 다소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늘 두 가지만 잘 보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재고율 지수입니다. 자, 우선 선행지수 움직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주시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기 나빠지고 우리 코스피도 3,300가 갔다가 작년 9월에 2,135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월에 저점을 친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8월에는 좀 주춤거렸는데요. 9월에는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긍정적이다. 교수님,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재고율 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심 경제고 그래서 제조업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재고율 지수라는 거는 재고를 출하로 나눈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출하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올랐다는 의미고요. 이게 낮아지면 재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재고율 지수가 지난 9월에 113.9%였습니다. 8월에 124.3%였고요. 특히 4월에 130이었었어요. 4월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재고 조정을 하면서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 생산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OECD 10월 경기 선행지수 통계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행지수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질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보다 좀 더 빨리 발표하는데요. 이거는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다가 올 2월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2월을 저점을 치고 9월까지도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10월 통계가 이제 조만간 발표될 텐데요. 아마 10월 통계도 올랐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선행지수의 그 선행하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예, 저는 장단기 금리차하고 선행지수하고 뭐 미래 경기도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10년하고 1년 국고채 사이가 앞으로 경기를 잘 예측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게 10월까지도 계속 올랐었어요. 예, 이걸 보면은 뭐 10월뿐만 아니라 11월, 12월 선행지수도 오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교수님, 미국하고 우리 경제 회복 속도를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올 들어서는 뭐 미국이 지금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올해는 좀 미국 경제가 훨씬 좋습니다. 예. 지난 그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4.9%가 나왔거든요. 우리는 전기비로 발표합니다. 0.6%였어요. 근데 미국식 연율로 계산하면 2.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3분기 4.9%, 우리가 2.4%니까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죠. 예. 연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미국 경제가 한 2.2% 정도 성장할 거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1.2에서 1.4. 연간으로도 미국 경제가 높죠. 예, 그런데 문제는 내년인데요. 네. 예,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뭐 경제 전문가들한테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미국 경제 1.0, 우리는 한 2.2. 그러니까 올해는 미국 경제가 좋았지만은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 그 기관들의 예측치입니다. 자, 이제 수출 통계 좀 보겠습니다. 플러스 전환했더라고요. 13개월 만이라고 들었는데요. 또 수출 플러스 전환 동시에 무역수지 흑자 20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예, 뭐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무역수지도 한 16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예. 예, 작년 9월부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계속 감소했는데요. 뭐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예, 그 다음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이전에는 몇 개월 흑자에서요, 불황형 흑자였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서 예, 무역수도 흑자 나오니까 아마 불황형 흑자 이런 단어는 좀 사라질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용이 뭐 좋다니까 참 뭐 다행인데요. 예. 그동안 수출이 저조해진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게 결국 반도체 아니었나 싶은데 이 반도체 좋아진다 하는데 이거 보면은 뭐 회복세가 좀 분명하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수출 중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게 반도체하고 중국 수출 부진이었었는데요. 예, 그런데 반도체가 아직도 전년 동월 대비는 10월까지 한 3% 정도 마이너스예요. 예. 예, 그런데 규모로 보니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1분기 올 평균 반도체 수출이 69억 달러, 2분기 75억 달러, 3분기 86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10월 보니까 89억 달러, 1분기를 저점으로 반도체 수출 금액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예, 사실 2018년에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8%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한 14%까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아마 11월, 12월 가면서도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수출 비중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엔저일 때 과거 사례 보면 예. 자동차 수출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징크스를 깨는 건가요? 이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동차 수출이 여전히 좋습니다. 자동차 수출 비중이 뭐 2021년에 7.2%였거든요. 근데 올해 그 11.1%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수출 보니까 선진국으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네. 유럽 쪽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그 신흥시장, 인도 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히 그 전기차, 네. 신흥시장으로 전기차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자동차 수출이 증가해가지고 예, 긍정적이었는데 올해 10월도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9.8%나 증가해 버렸어요. 네.
그리고 월별로 보면은 자동차가 16개월 연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지역별로 보면은 사실 중국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중국 회복세가 좀 어떻게 보입니까? 예, 중국 수출도 좀씩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국 수출 비중이 2018년에 27%까지 갔거든요. 예. 그때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 위로 쭉 감소해가지고 올해 14%까지 감소했는데요. 예, 그만큼 중국으로 특히 반도체 수출이 안 됐었어요. 우리 반도체 수출 보니까 45%가 중국으로 하고요. 10%가 홍콩, 거의 50%가 중국, 홍콩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앞서 반도체 수출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으로 수출 아직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입니다만은 금액으로 보면요. 4월에 95억 달러 했었거든요. 예. 근데 10월 보니까 110억 달러로 예, 중국으로도 수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수출 계속 좀 좋아질 걸로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또 그 근거는 뭔지 좀 설명 좀. 예, 수출이 10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만은 11월, 12월에도 5% 안팎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출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그런데 G20 선행 지수가 최근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출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G20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되면은 우리 수출도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예상하고 있으면 내년엔 다 2%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소비는 크게 기대할 거 없는데요. 수출이 개선되면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당초 올해 안에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의미인가요? 인상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9월 FOMC 점도표를 보면은 예. 올해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점이 찍혀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11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아직도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좀 높지만은 조금 더 연준 위원들이 경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동안 금리 대폭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 2월에 기존금리가 0%에서 0.25%였었어요. 예, 그런데 7월에 5.2에서 5.50%에 올렸습니다. 이 시차 효과를 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예, 그런 의미에서 동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성급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시장은 내년 6월부터 인하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고용지표, 물가 상승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빠르면 내년 1분기에도 예,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좋죠. 3분기까지는 연율로 4.9% 성장했는데요. 아마 4분기에는 1% 안팎 그 이하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내년 1분기가 가면은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아마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인데 예, 저는 빠르면 1분기 후반 정도부터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10월 고용지표 보면 미국 고용시장 과열이 확실하게 좀 완화되는 걸로 보여요. 주가도 사실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고용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0월 고용이 비농업 부문에서 시장이 한 18만 명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15만 명 증가했고요. 물론 자동차 포함 영향이 있습니다만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10월 실업률이 시장 컨센서스가 3.8%였는데 3.9%로 올랐어요. 예. 예,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니까요.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경기 침체에 작게는 2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예, 그런데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지난 6월에 정점을 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경기 침체가 머지않아 올 수 있다. 고용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3분기까지는
뭐 과열이라고 해도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률이 좋게 나왔는데 이제 4분기 또 내년으로 가면은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3분기 경제 성장률 4.9% 나왔죠. 뭐 시장 예상치가 4.1%였는데요. 뭐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4분기에는 한 1% 안팎 이 정도 떨어지고요. 내년에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그 이유는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로 굉장히 높은데요. 소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이유는 미국 가계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올라가지고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예를 들어 2021년 뭐 상반기 무렵에는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부담이 한 1.5% 정도까지 낮아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지난 9월 통계 보니까 무려 2.7%로 많이 올라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아마 소비가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분기부터 낮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뭐 이런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국채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한때 5% 넘어갔다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여전히 물론 뭐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떻게 더 떨어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뭐 한때가 장중 5% 넘었다가 지난주 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4.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 요인도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예. 미 연방정 부채가 많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중국 중심을 팔고 있고 연준도 양적 기준대를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금리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금리를 중기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입니다. 내년 미국 경제가 1% 안팎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수요가 그만큼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금리가 내년으로 갈수록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 5% 넘었을 때, 이 채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근데 이게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블랙록 전망 보면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앞으로 5년 동안 뭐 5% 중반 수준 유지할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뭐 훌륭한 기관이니까요. 저보다 예측을 더 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예,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명목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하고 실질 GDP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미국 실질 GDP 성장률 1%, 내후년에도 뭐 1, 2% 사이일 겁니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많이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미국의 그 적정금리 10년 국채 수익률 추정해 보니까 4% 안팎이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미국 명목 GDP 성장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거의 같아요. 예, 그런데 미 의회가 추정한 거 보니까 잠재 명목 성장률을 4%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블랙록에서 금리를 이렇게 높게 전망한 거는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도 높고 물가도 안 잡힐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이 앞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내년에 그 미국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지면서 예, 금리가 5% 수준 유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하고 예. 국채금리 하락하고 하면서 원달러 환율 오늘 지금 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보니까 1,400원 거의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예.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환율이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연말 가면 뭐 1,300원 밑으로 떨어지고요. 내년 갈수록 계속 하락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 달러 지수죠. 달러 지수가 작년 선진국 통화지에서 10월에 114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06 좀 넘었었는데요. 예,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 저는 달러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예, 그리고 달러 지수하고 미 국채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 떨어진다는 거죠. 국채 수익률 떨어지면 달러 지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 10월부터 우리 수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 배당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경상수지 흑자폭이 갈수록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말 가면 환율이가 1,300원 밑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계속 1,250원대 그 이하로도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이제 잡힐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금리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우리 물가 상승률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최근에 근원 물가 중심으로 좀 안정된 조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 가면은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후반, 물론 한국의 목표는 2%보다 높습니다만은 좀 낮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예,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수요, 특히 우리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낮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금리를 결정하는 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은 금리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사실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은 작년 10월보다 최근에 5%까지 오르면서 더 올랐어요. 근데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 보니까 작년 10월에 4.6%까지 올랐다가 올 2월에 3.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4.3%까지 올랐는데요.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 수익률도 떨어질 것이다. 앞서 제가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 적정 수익이 한 4%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우리나라 적정 수익률을 과연 몇 %일까? 우리나라 제가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한 3.7% 나오거든요. 예. 실질은 2%, 나머지가 물가 상승률인데요. 그거를 고려하면은 우리나라 적정 금리도 한 10년 국제 수익률 기준으로 3.7%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지금 4% 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3.7% 이하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저금리 시대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지금 시중금리가 상당히 좀 높게 느껴져요, 일단. 예.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좀 높은 것 같고. 지금 수준이 그럼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정점을 치고 떨어지고는 있어요. 예. 한국은행에서 가중평균금리라고 매월 발표를 하는데요. 예, 작년 10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82%였습니다. 예, 그리고 올 3월에 4.21%까지 떨어졌다가요. 올 9월에가 4.35%, 아마 10월에 조금 올랐을 거로 생각됩니다만 작년 10월 4.8%보다 낮습니다. 이미 저는 정점을 떨어진 과정에서 최근에 반등이 아니냐. 예, 그런데 이제 과거 평균보다는 없죠. 예, 최근 10년 평균을 구해보니까요.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3%였습니다. 현재가 4.45%니까 과거 평균보다는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우리 가계들이 과거 평균보다 높고 예, 그리고 우리도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내리려면 사실 힘든 상황이죠. 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한다면은 이번에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또 그 말의 무게가 또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정도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부적인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97년 외환위기는 기업이 부실해가지고 외환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뼈아픈 구조조정했죠. 그때가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이제 100%가 넘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도 높지만은 가계금융자산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계금융자산이 가계부채 2008년에 2.0배였어요. 부채보다도 금융자산이 2배 많았었죠. 예. 그런데 올 6월 한국은행과 자금 순환표 보니까
2.2배 더 많거든요. 더 늘어났네. 부채도 늘어났지만 가계 금융자산도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그 차별화는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금융자산도 부채도 늘어났지만 금융자산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은행에서 빌린 이자가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비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지 뭐 가계부채 때문에 급격한 위기 뭐 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부채보다는 가계잉여가 많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자산의 뭐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계층별로 예. 좀 부채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다른 거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들은 좀 부채가 더 맞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고요. 예. 예,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 자금 잉여 보니까 183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보다 빌려 쓴 돈이 183조 원 많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건 이게 차별화는 됐을 거예요. 누가 183조 원을 순저축했느냐. 이건 아마 부자들이겠죠. 뭐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 돈 많으신 분들 봤습니다. 2조, 뭐 3천억, 5천억 가지고 있는 분도 봤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 돈일 거예요. 예, 그런데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죠. 예. 예, 차별하는 거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는 많이 됐는데요. 예, 그리고 특히 은행에서 누가 돈을 많이 빌렸느냐. 은행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별로 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예.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예, 이런 측면 보면은 뭐 극단적인 위기는 아니고 물론 차별화는 됐습니다만은 예, 가계 부채도 조금씩은 조정돼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빌려줬으면은 예. 그나마 뭐 다행이네요. 예. 좋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큰 틀에서 이제 금리는 앞으로 큰 걱정 없을 걸로 보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역시 뭐 금리라고 본다면은. 예.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에게는 뭐 상당히 희망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뭐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가계 자산 보니까요. 최근 2년 반 동안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어요. 네. 지난 6월 말 기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가계들 자산 배분 보니까 현금 및 예금 금융회사에서 47% 맡겼고요. 예, 그 다음에 채권은 3%, 주식 비중은 22%. 예, 저는 앞으로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채권도 저평가됐어요. 예.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피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은행금, 예금 비중을 좀 줄이고 뭐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예. 뭐 벌써 11월 이제 며칠 갔고요. 자, 11월, 12월 주가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계속 저는 11월, 12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봤던 거는 우리 코스피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거시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은 명목 GDP로 평가해 보면 코스피가 한 20% 저평가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경제 변수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근데 지난 10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2천만 달러 늘어났거든요. 네. 이거로 평가해 봐더라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가 한 16% 정도 저평가됐어요. 예.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고. 그래서 지나치게 저평가됐기 때문에 적정 수준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11월, 12월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니올라 시청자분들 좀 참고 정도 하십사. 네. 교수님 뭐 이제 투자 꾸준히 하시는데 투자자로서 교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겁니까? 예, 저는 뭐 반도체 업종, 뭐 경기가 회복되면 반도체 경기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업 경기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보다 투자자들 관심사가 2차 전지일 텐데요. 예, 2차 전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또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흔히들 캐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CHASM 이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산업이 초기에 성장하다가 중간에 조정을 거치거든요.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타다 보니까 충전하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도 좀 줄어들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면 저는 이게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아마 차별화가 될 텐데요. 일부 종목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목별로 앞으로도 차별화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자체는 모든 종목이 같지는 않겠지만 차별화되는 상황이니까 종목을 잘 고르면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요새 좀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시대로 가자. 세계가 그렇게 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전기차입니다. 예. 전기차가 지금 성장하다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